안녕하세요. 월드클로즈업 이승원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방력을 자랑하는 나라, 모두가 알고 있듯 미국이죠. 지난 4월 상원이 가결한 예산 결의안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국방 관련 지출 한도는 약 9,335억 달러 수준입니다. 2031년에는 1조 달러를 돌파할 것이라고 하죠. 그러나 단순히 미국이 막대한 국방비만으로 최강 군사국가라고 불리는 건 아닙니다. 약 131만 명의 현역 군인을 포함해서 약 280만 명에 달하는 병력을 보유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우주, 사이버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어떻게 이런 압도적인 힘을 가지게 됐을까요? 오늘은 미국의 군대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오늘 미군에 대해 풀어드릴 한국국가전략연구원의 김대영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국에서 온 크리스 존슨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월드클로즈업에서 국가별로는 좀 큼직큼직하게 다뤄봤었는데 미군에 대해서는 언급은 하면서도 자세하게 훑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좀 이슈들도 있고 해가지고 이번에 미군에 대해서 좀 파헤쳐 봐야 되겠다. 그래서 두 분을 특별하게 모셨습니다. 예, 오늘 궁금한 게 참 많은데요. 미군이 사실은 태초에 이런 모습이었다. 원래는 민병대에서 시작된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독립전쟁 때 보면 초창기에는 이제 민병대 수준이었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점점 군대의 모습을 갖춰가죠. 네. 근데 지금 사실 미국이 정말 세계 최강 군대가 되는 계기가 마련된 건 세계 2차 세계대전. 맞아요. 그때부터 1차 세계대전 때도 물론 미국이 유럽 전선에 참전했지만 네. 2차 세계대전 때는 거의 전 지구를 상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 전에는 고립주의였어요. 그렇죠. 인도, 태평양, 뭐 아프리카 안 간 데가 없었거든요. 네. 그리고 바로 냉전이 왔잖아요. 미소 간에 이제 이 군비 경쟁이 시작되면서 네. 글로벌을 정말 담당하는 세계 경찰 역할을 맡게 됐고 냉전 끝나고도 그게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그때 이제 저도 기억이 나는데 그 아버지 부시 대통령 때 이제 국방 전략 내놓은 거 보면 윈윈 전략 많이 나왔잖아요. 네. 두 개의 전쟁에서 승리하겠다. 이게 정말 말처럼 쉬운 게 아니거든요. 동시에? 네. 그러니까 한반도와 중동에서의 전쟁에서 두 개 다 승리하겠다. 그런 개념까지 나왔었거든요. 근데 물론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변화들을 겪으면서 많이 성장을 했고 또 한 가지로는 베트남전의 폐해로 인해서 그때는 베트남전 때까지만 해도 미국이 징병제였단 말이에요. 베트남전 끝나면서 모병제로 바꿨죠. 전환됐죠. 그래서 그때 그 미군의 현실을 보여줬던 영화가 하나 있어요. 람보. 람보. 네. 봤죠. 퍼스트 블러드. 그 전역한 람보. 네. 얼마나 불쌍했는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람보를 뭔가 굉장히 그 흥행 있는 영화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상업적으로 팔렸던 영화로만 기억을 하는데 사실 내용은 람보 1은 보고 있으면 정말 저게 전쟁에 참전했던 분들이 힘들게 고향에 와서 막 핍박받고 막 이러잖아요. 내가 탱크 100만 불짜리 200만 불짜리 미사일 쏘고 탱크 내가 멀던 양반인데 이거 엄청 그 불쌍한 사실. 근데 사실 전역한 일반 군인들의 현실이랑 이 격차가 얼마 안 나요. 그 비슷해요. 저는 람보 그 1편은 반전 영화라고 봐요. 그 정도로 생각하는데 근데 그 패배 이후에 미군이 정말 일신을 다시 했어요. 모병제로 사람 바꾸고 그다음에 그럼 다음 전쟁을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느냐 그런 것들도 연구를 많이 했고 그게 성과가 나온 게 걸프 전쟁이었어요. 90년.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었죠. 그게 사실 베트남전 이후부터 준비를 해서 걸프전에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군은 그런 이제 격변기에서 잘 상황을 수습해서 미래전에 대비하는 노력을 계속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사실 미군이 그런 위기에 와 있어요. 다시 한번. 이렇게 여쭤볼게요. 미군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어떻게 표현하고 싶으세요? 세계 최강의 군대? 그렇죠. 역시. 너무 식상한데 그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매일같이 전투를 준비하는 군대다. 이 군대는. 또 여러 가지 교육훈련도 진행을 하고 또 아시다시피 국방비가 천조원이잖아요. 진짜 천조군 얘기 이따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25년 회계연도 기준 했을 때 한 1200조가 넘더라고요, 지금. 그 단가가 천조이란 해당해서 천조국이라고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하나로 환율로 하면 이제 천조는 넘은 지가 좀 됐죠. 사실 그것도 이제 인터넷 밈이었죠. 네, 맞아요. 공식적인 언론에서는 그런 걸 쓸 수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모두 알고 있군요. 그래서 인터넷 일종의 밈 쪽으로 나왔는데 그래서 저도 그때 한번 찾아봤어요. 정말 천조네. 그 정도죠. 저는 오히려 한국에서 알게 됐어요. 우리 그냥 자세하게 아는 사람 많지는 않고
예산은 잘 모르는 사람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사실 우리도 우리나라 국방 예산 얼마요 물어보면 한국 사람들 중에 몇 명이나 대답을 할까? 잘 모르죠. 네, 그 생각이 들긴 들죠. 저도 갑자기 궁금하네요. 한국 국방 예산이 내년도 국방 예산이 한 67조 원 정도 됩니다. 네, 근데 이것도 일단... 많이 이제 증액이 된 거예요. 아, 그래서 한때는 이게 계속 우리 국방비도 증액이 되면서 몇 년 전에는 일본을 한번 앞질렀던 적이 있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국방비 크게 두 가지 분야로 나뉩니다. 하나는 이제 무기 사야 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운영 유지비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징병 제도로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지금 이제 병들 월급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선진국 대비했을 때는 인건비가 사실은 적어요. 일본이랑 비교해 보면 일본은 이제 자위대잖아요. 다 모병으로 해요. 모병제. 네, 모병제다 보니까 거기는 이 운영 유지비가 많이 들죠. 아무래도 인건비가 훨씬 더 높으니까. 점점 우리도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인구가 계속 줄다 보니까. 한국도 모병제도 좀 다가올까요? 아직은 시대가? 아닌데 지금 징병제와 모병제 사이에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고민의 시간이 지금 점점 더 다가오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죠. 네, 한국군 얘기는 뒤쪽에서 다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크리스 존스님은 미군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하고 싶으세요? 미군 제대로 자세하게 아는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 좀 의심될 정도로 너무 복잡하고 방대하고 투명하지 않고. 투명하지 않고. 며칠 전에 기사 났는데 뉴욕타임즈 한 7년 전에 했던 충격적인 일인데 제가 뭐 육군 잠깐 남긴 사람으로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 모르는 그런 작전이 정말 비일비재할 거다. 정말 어마어마하겠다. 이런 예상할 수가 있어요. 일반 사람들. 그 기사를 읽고 사실 좀 충격을 받았는데 일단 미군에 대해서 제가 정의를 부탁드리니까 이걸 뭐 표현할 길이 없다. 우리는 잘 모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웨스트 포인트 출신인 거 사실 제가 몰랐어요. 몇 년 전에 봤을 때까지만 해도 몰랐고 오늘 이제 촬영 준비하면서 알게 되는데 몰라셨으니까 제가 편했는데 알게 됐으니까 좀 오히려 불편해지는 게 뭐죠? 아니요. 퀘스천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일단 언제 가셨어요? 웨스트 포인트?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2006년도. 2006년도 꽤 됐네요. 꽤 됐죠. 이거 거의 20년 됐네요. 20년 됐네요. 그때 신병훈련 입대해서 들어갔죠. 이 학교 들어가기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죠. 탑티어, 아이빌리그 갈까, 웨스트포인트 갈까 이 고민하는 사람도 있고 물론 그 군대 가족력 있으면 좀 더 가기 선호하는 사람이 있는데 학력으로 따지면 거의 막상막하예요. 그래요. 뭐 하버드이랑 육군사관학교 오히려 어떤 기업들이 이 육사 출신들 선호하는 기업도 있고 그래서 그 뭐 선호하는 뭐 개인 취향이죠. 그러면 다른 데는 이제 예를 들어 하버드가 됐던 다른 대학은 그냥 공부 잘하면 가는 건데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봉사활동 등등 보겠지만 웨스트포인트는 체력 당연히 보겠죠. 체력 봐요. 어떤 걸 테스트하나요? 그 APFT라고 Army Physical Fitness 테스트 있어요. 그래서 기본 뭐 이렇게 팔 깊이기, 푸시업, 뭐 러닝도 있고요, 윗몸 일으키기. 저는 고등학교 때 좀 중독돼가지고 그거 좀 잘하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있고 리더십, extracurricular activities 그러니까 학적 기회에 동아리 활동이나 스포츠 활동, 뭐 테니스 팀 제가 남자 팀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잘해가지고 제가 캡틴 했었어요. 테니스를 아예 그냥 꾸리셨군요, 본인이. 약간 처음에 Absolutely American이라는 책이 있어요. 롤링스톤 잡지 그 데이비드 립스키 작가님이 쓰신 책인데 그거 보고 감명 좀 깊게 이렇게 뭔가 이거 가야겠다. 군대에 대한 존경심 좀 더 강해지고 뭐 예를 들어 얼마 전에 중학교 때 그렇죠. 9/11 터진 지 얼마 안 돼서 가셨군요.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되게 애국심 뭐 전반적으로 조금 오르는 그 시기 그 시기 좀 영향 미쳐가지고 그러니까 9/11이 2001년에 터졌고 약 5년 뒤에 이 웨스트 포인트 들어가신 건데 그럼 고등학교 때 그 사건 이제 충격도 받았고 그리고 그 당시 읽었던 책에 영향이 있었던 거네요. 책 영향이 제일 컸어요. 제일 컸어요. 라이언 일벤구하기 밴드 브라더스, 톰 행스, 스티븐 스필버그 제작했던 봤는데 감동받았어요. 그렇죠. 세계 2차 대전 정말 전쟁 엄청 싫어하고 하면 안 되지만 정당한 군인들 이렇게 좀 자유위해서 싸웠다. 뭔가 울었어요. 막 감동받았어요.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크리스 이 책 재밌어. 한번 읽어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한마디에 좀 영향 많이 받는 스타일이라 그게 좀 낡고 읽어야겠다. 거기 나오는 그 생도의 생활 자세하게 나오는데 그 기자님이 1년 같이 합숙하면서 같이 막 살고 특별한 허가 받고 왔는데 그래서 제가 미국 육군사관학교 웨스트 포인트 지원하게 됐어요.
갑자기 너무 멋있어 보이는데. 저래요? 그럼 없던 걸로 합시다. 저는 그냥 편안하게 동네 아저씨로 봐주시면 훨씬. 궁금해요. 저 웨스트포인트 나온 분을 진짜 처음 뵙는 저도 거여서. 처음 봤어요. 아 그래요? 네. 박사님도? 제가 나오긴 나왔죠. 1년 다닌 데가 제가 중퇴했어요. 중퇴. 오케이. 네. 우리 상관없어요. 중퇴를 했는지 아니면 그냥 뭐 졸업을 했는지 상관없고 1년 동안 어땠어요? 그 생활이? 예를 들어 어떤 훈련을 받았는지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그 전반적으로 좀 궁금한데요. 에피소드 있을까요? 에피소드 많은데 기본적으로 다 낯설었어요. 저는 군대 집안이랑 우리 집안이랑 좀 사이가 멀었어요. 정말 네. 군기가 하나도 안 잡힌 집안에서 자랐거든요. 캘리포니아 네. 자유분방 자유분방. 막 살았어요. 네. 엄마 아빠 뭐라고 안 했어요. 네. 숙제 하든 말든 네가 뭐 알아서 해. 오히려 안 시키니까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돼. 오히려 나 약간 이 고정 개념이 있으면 네. 깨야 된다는 기본적으로 그 생각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 뭔가 모범생 뭐 약간 이런 게 있네요. 맞아요. 오히려 아무것도 안 시키니까 열심히 해야겠다 강박이 희한하게 생겼어요. 그 어린 나이에. 한 초등학교부터. 네, 또 네. 선생님들이 크리스 또 호기심 많고 뭔가 접근 방식이 독특하고 좋은데 이렇게 막 칭찬 한마디 하면 네, 더 열심히 네.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공부 막 열심히 하고 성적이 좋았구나 그래서. 성적 네. 좋았어요. 네. 웨스트포인트 가니까 네. 너무 딴 세상이에요. 어땠어요? 군대란 게 만만치 않죠. 그렇죠. 일단 호칭부터 헷갈렸고요. 거기는 Sergeant Sir 있고 캘리포니아에서 Yo, what's up? What's up, 승원? Yo, hey man. 이런 거. Hey, nice to meet you. 네. 이런 거 있고요. 일단 호칭부터 너무 지금 적응이 안 되는 상황이었네요. 적응이 안 돼요. 하나도 안 돼요. 그래서 주위 보니까 뭔가 나랑 많이 다른 사람도 있고 나랑 비슷한 과. 뭐지? 약간 어리버리한 네. 그런 사람들 캘리포니아에서 오신 분들. 네. 그렇죠. 네, 예를 들면. 그래서 그런 편견이 있었죠. 얘 저 캘리포니아에서 왔다. 캘리포니아에서 온 대마초 비다가 왔다. 네. 이런 편견이 있어요. 네. 저는 한 번도 안 뵀지만 참고로요. 네. 그러니까 지역의 약간 성향을 보는다고 생각되나? 네, 그 웨스트포인트라는 기관이 다른 대학교랑 다르게 전국 그냥 그렇죠. 전반으로 그렇죠. 50주에서 다 오니까. 균형 비슷하게 온 사람들이에요. 인구 따라. 뭐냐 인구 많은 주 뭐 그거 비례적인 학생 수도 오고. 그거 완전히 성적만 체력만 보는 게 아니라 지역 배분도 좀 있어요? 있어요. 그렇구나. 또 그 정치인 뭐 상하 의원한테 추천서 받아야 되니까. 그게 또 있네. 뭐 인원이 많은 주가 좀 더 많이 배분되고 적은 주가 좀 적게 되는데 일단 50주 다 와요. 오긴 와요. 그거 진짜 몰랐어요. 미니 USA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학교가 그냥 미국 대표적인 그냥 인구 다양한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게 오히려 웨스트포인트가 더 중요할 수도 있겠네요. 전체 지역을 다 포괄하고 다 대변해야 되니까. 그거는 네.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군대란 게 너무 치우쳐 있으면 안 돼요. 싸우지는 않는데 이거 오해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때리지는 않아요. 네, 예전에 네. 많이 때렸었는데 역시. 없어지지. 이제 거기도 그냥 폭력이 있었던 거기도 것이야. 폭력이 있었구나. 네. 갔다 와. 뭐 뛰고 와. 네. 뭐 푸시업 100개야. 야, 넌 남아. 이런 거 많이 했죠. 적응 어렵지만 약간 도전 이렇게 내 자존심 건드리니까 네. 딱 관두려고 했는데 사실 들어가자마자 이거 아니다. 관두자 했는데 크리스 너 관두자. 관둬 계속 밑에 끝도 없이 얘기해 주니까 좀 이따 관둘게 그럼. 좀 이따. 오기가 생겼구나. 오기가 생겼죠. 그렇군요. 반항심인가? 그러네요. 그리고 너무 아까운 거죠. 육군사관학교라는 게 웨스트포인트라는 게 그 국가 전장학금이고 생활돈, 생활비 네. 이런 것도 나오고 학점 풍부하게 다 질 수 있는 네. 엘리트 교육 중에 제일 엘리트니까 2년까지는 공짜로 다니고 네. 자유롭게 중퇴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3학년 그때부터 발목 잡혀요. 못 나와요. 3학년부터? 네, 3학년 시작하는 한 네. 입대해야 돼요. 그래요? 내가 뭐 쫓겨나도 중퇴해도 스스로 자퇴해도 군대 가거나 뭐 엄청난 돈 이렇게 물리거나 의무종이 생기는군요. 그렇죠. 그때 복무 필수 복무 해야죠. 거기 들어간 한 졸업하면 5년 기본적으로 필수 복무 기간이 있어요. 아까 5년인데 추천서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우리나라 육사는 사실 추천서는 따로 없거든요. 따로 없어요? 네, 시험 보고 체력 검정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추천서는 굉장히 독특하네요. 그런데 꼭 정치인은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네. 어떤 교수님 혹은 뭐 어떤 정치인 혹은 뭐 언론사 뭐 누가 됐든 이런 거 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웨스트포인트도 그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꼭 정치인일 필요는 없는 거죠? 꼭 정치인. 꼭 정치인이라 네. 하는 거예요? 아주 극히 드물지만 예외 같은 경우는 우리 아버지 전직 갔다가 전사했는데 높은 군인 이렇게 추천서 좀 받고 네. 그래도 못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정치인 추천서 받는 게 더 안전빵인데 그래요? 받아도
입학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렇죠. 좀 더 안정적인 방법이긴 하죠. 그래서 저는 하원의원 생애 처음으로 정장했고 네. 거기 인터뷰 엄청 막 긴장하면서 네. 인터뷰 보고 네. 추천서 받고 네. 뭐 에세이 같은 거 쓰고 체력 시험 뭐 SAT 등등 이런 거 다 하고 다 초과적인 네. 점수 나오는데 그거 보고 합격 이 여부 따지는 거죠. 와, 대단하다. 지원하는 과정이 되게 네, 지원하는 과정이. 흥미롭고 뭔가 고등학교 1학년 그 책 보고 네. 거의 2년 3년 걸려요. 제대로 막 먹고 해야 돼요. 그냥 지금 시니어 졸업하기 직전에 거기 갈까? 그렇게는 안 되는 거면. 네, 뭘 공부 잘해도 못해요. 미리미리 할 게 많아요, 은근히. 이제 돌이켜보니까 어떻게 무슨 정신으로 거기 들어갔지? 생각하는데 그때 뭐 재밌었어요. 네. 한 2, 3년은 준비해야지만 또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육사 공사 회사 가는 거하고 완전히 또 다르네. 그러네요. 많이 다른 거요. 많이 달라요. 미국 안에서도 가장 오래된 네. 그 육군 기지거든요. 네. 이 독립전쟁 때부터 생겼는데 그때 영국 뭐 이렇게 허슨강 네, 네. 그 끼고 맨해튼에서 한 40마일 북쪽으로 가면 북쪽으로. 웨스트포인트인데 그 여충지예요. 이 물 이거 잡아야 이 주도권 잡아야 전쟁 뭐 이길 수 있다. 네. 이런 생각했고 우리 그 식민지 13 colonies 있는데 네, 네. 영국이 그거 뚝 이렇게 우리 잘려고 네. 그러니까 우리 군인들 분사시키려고 그 하튼강 거기 웨스트포인트 그 기지 꼭 잡아야 된다. 약간 이제 전략적 요충지 같은 지리적으로 되게 중요한 지점이었나 보네요. 웨스트포인트. 네, 전략적 요충지예요. 그래서 네. 전쟁으로 시작된 그곳을 이제 학교로 만들어버린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웨스트포인트 얘기를 하시니까 저는 이제 기억에 남는 게 네. 사실 이제 미국의 남북 전쟁이에요. 네. 왜냐면 이제 미국 남군, 북군 할 거 없이 지상군을 지휘했던 지휘관들은 네. 다 웨스트 포인트를 졸업한 사람들이었어요. 많아요. 남쪽보다 리장군 뭐, 북쪽 더 많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아이러니했던 게 뭐 게티스버그 이런 전투들 보면 네. 동기생들 아. 서로 싸우고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비극이긴 하지만 그만큼 이후에도 웨스트 포인트가 미국의 중요한 그런 군사 학교를 자리 잡는데 남북 전쟁이 좀 일조를 한 것도 있어요. 사실. 역설적으로. 짬밥을 함께 먹던 동기 사이에 네. 남북 전쟁하니까 같이 싸우게 되는. 네. 이 장군 그 로버트 리 네네. 남부에 있고 근데 북쪽에 제가 기분 좋게도 네. 훨씬 많았어요. 훨씬 더 한 많았어요. 200 거의 300명이었고 여기는 뭐 100 얼마 있고 또 6.25 전쟁 제가 알기로는 50년도 이 졸업식 2주 안에 이 6.25 전쟁 발발해가지고 거기 이끌어 그 파견됐던 장교들이 대다수가 거기 육사 출신들이에요. 웨스트포인트에서 나온 사람들. 50년에 6.25 전쟁 터지자 미군이 이제 한국에서 도와줬잖아요. 네. 그때 이제 웨스트포인트에 있던 사람들이 그냥 바로 많이 발견됐고 이제 유명한 사람 거기 맥아들 장군님 네네. 또 오마 브래들리 장군님 네네. 두 명 다 웨스트포인트 출신이고 듣다 보면은 궁금한 게 혜택도 많고 또 군인에 대해서도 뭐 인식도 좋고 이런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병력 부족 문제가 미국에서 발생하나 봅니다. 그렇죠. 네, 왜 그런 거죠? 미군은 아시다시피 모병제입니다. 네. 사람을 모아야 돼요. 근데 이제 크리스 아까 얘기했지만 2001년 9.11 테러 일어나고 나서 전 미국이 분노에 휩싸였었죠. 그렇죠. 그러면서 많은 이병 자원들이 확 늘어났죠. 또 한 가지로는 미국 내에서 이 광고비를 제일 많이 쓰는 집단이 하나가 있어요. 육군인가요? 펜타곤이에요. 그게. 그 정치인들이 아니라 펜타곤인가요? 미 국방성이 미국의 이 광고 시장을 좌지우지할 만큼 그만큼 많이 써요. UK 공군 모집하려고 합쳐서 광고 정말 많아요. 모병제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근데 최근에는 이 미국인들에게 굉장히 아픈 기억이죠. 아프간전. 미국 역사상 가장 긴 전쟁이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 전쟁에 대한 약간 이제 전쟁 싫어요. 이런 분위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는 이것도 봐요. 코로나 영향도 있었다고 봐요. 그리고 그렇죠. 미국 내에서 약간 이제 산업 구조도 재편되면서 내가 굳이 군에 가지 않아도 다른 먹고 살 게 있는데 네. 물론 이제 미군에 입대를 하게 되면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여러 가지 기회가 있고 어떻게 보면 신분 상승의 기회도 되거든요. 네. 굳이 근데 지금은 그거 안 해도 다른 게 많으니까 그리고 이제 몇몇 병과들 네. 에서 또 이상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미육군에 네. 대표적으로 이제 전차 장갑차, 기갑병과 자살률이 가장 높아요. 기갑병과예요? 네. 왜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해외 전개도 많고 네. 업무가 고되다 보니까 그게 좀 문제가 몇 년 전에 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병과마다 사실 이게 난이도가 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투부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전투가 일어나지는 않지만
해외에 자주 파병을 가야 되고 네. 이제 이런 문제도 있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점점 요새는 지원율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모병제 국가다 보니까 그 병력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제 동기들도 졸업하고 아프간 이락전 많이 참전했었는데 네. 갔다 와서 문제가 좀 투성해요. 뭐 PTSD나 맞아요. 동기 트라우마가. 중에 자살한 사람 있고 전쟁 멀쩡하게 갔다 왔는데 우리 아래 세대 그거 보고 누가 입대하고 싶겠어요. 분명한 목적 없이 20년 계속 끌고 막 전쟁하니까 네. 확실히 달라졌어요. 이 전쟁 분위기가. 옛날 할아버지 할머니가 얘기했던 뭐 2차 세계대전이나 그 세대, 그 위대한 세대 다 네. 돌아가셨고 네. 전쟁이란 게 뭘까, 왜 필요할까, 우리 적이 누굴까, 저기 저런 사람들 못 느끼고 그런 큰 사익 위해서 네. 뭐 기업의 이득 위해서 전쟁하는 거다. 뭐 잘 몰라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요즘은. 우리 누구나 자세하게 알 수가 없는 그런 것들 많지만 네, 좀 안타까워요. 그런 거. 그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911 때문에 어쨌든 아프간 전쟁까지는 나름대로 그냥 명분이 있었어. 부시 행정부 명분이 있었어. 하지만 2003년 이라크 침공은 사실 명분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유엔에서도 반대를 했었고 네. 영국만 지금 우리 동의해줄게 해서 그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그 이후에 또 전쟁도 길어지고 사망자들, 부상자들, 또 트라우마, 자살률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이렇게 병력 지원하는 사람들이 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아프간 전쟁의 결말이 안 좋았잖아요. 그렇죠. 그 만약에 아프간이 미국이 원하는 대로 안정적으로 미국의 민주주의가 정착을 하고 이랬으면 달랐을 거예요. 실패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미국이 와 있는 이런 이 미군과 관련된 분위기를 봤을 때 저는 베트남전 끝난 이후 상황과 비슷하다고 봐요. 그 아프간 성공 사례가 뭐예요? 성공 없잖아요. 어떻게 성공해요? 성공 없는 그냥 투입한 왜 했을까 이런. 그리고 2021년에 그 빠져나올 때도 굉장히 좀 안 좋은 좋았죠. 모습으로 빠져나와서 베트남전 패전과 같은 그런 분위기였어요. 네. 그런 것들이 지금은 이제 미군의 모병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더더욱 지금 광고비를 올리고 있는 건가요? 광고비도 많이 국방부에서? 쓰고 있고 네. 또 한 가지로는 일종의 보너스 같은 것들도 계속 올려요. 맞아. 사인 보너스. 네. 막 4만 달러, 네. 5만 달러. 보너스라는 게 특정한 이 군대에서 필요한 종목이다. 네. 필요한 직업이다. 그럼 우리는 뭐 $40,000 사인 보너스 줄게. 네. 몇 년 전에 네. 한국어로도 그 광고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렇습니까? 보너스도 네. 있어요. 지금 이제 미군의 이제 인종 구성이 다양해지다 보니까 네. 다국어로 돼요, 그걸. 한국어도 있고 일본어도 있고 막 이래요. 그 이제 제가 봤을 때 바이든 행정부 때였는데 그때 이제 이런 광고도 했었어요. 한국말로. 네, 네. 혹시 막 놀러 간 교포분들 보고 있을까봐 이렇게 광고 그런 것도 하는 있고 건가요? 아마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일종의 시민권 취득을 위한 군입대가 과정. 좀 이게 가능한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광고들도 많이 나왔었죠. 그렇군요. 신기하네요. 어쨌든 군대 특히 이렇게 자원해서 우리 크리스처럼 갔던 이유는 애국심도 있고 또 군인에 대한 동경, 뭐 존경 그리고 우리 어떤 국민들을 보호해준다는 그런 이제 심리들이 깔려 있었을 텐데 이제는 점차 그런 사람들이 사그러들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저도 이제 갤럽 조사를 보고 최근에 알았어요. 제가 우연히 이제 보다가 2023년도에 갤럽 조사를 봤더니 미국 내에서 그 미 군인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심들이 높았었는데 급격하게 낮아지더라. 그게 2023년 결과였거든요. 그 밀리터리에 대한 어떤 인식들도 많이 변화하고 있구나. 네. 그래도 공기관 중에 압도적으로 높아요. 정부 신뢰도가. 기관 믿음이 없어요. 특히 미군들이 싫어요. 야, 나 운전면허증 거기 가서 뭐 줄 서고 막 복잡해. 저 관료주의 뭐 쓸데없어. 네. 이런 생각, 레드테이프라고 해요. 네. 레드테이프 쓸모없이 많아. 근데 그나마 기관 중에 네. 육군, 네. 뭐 육해공, 네네. 저는 뭐 웨스트포인트니까 육군 좋아하니까 네. 그나마 신뢰도 압도적으로 높을 거예요. 다른 데에 비해서는 높죠. 정치계나 네. 그렇죠. 이런 데보다 정치계 아마 10%도 안 될 거예요. 뭐 10% 넘게 떨어졌어요. 한 맞아요. 70%였다가 이제 막 54%인가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렇군요. 몰랐어요. 사실은 그 미국에서 저 잠깐 있을 때도 시민권 받기에 유리하니까 군대 가신다는 분들도 사실 계셨거든요. 맞아요. 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여러 가지 일단 문제가 겹쳐서 병력 부족 문제가 생기고 국방부도 고민이 좀 많을 것 같긴 합니다. 지금 현재. 그렇다면 지금 현역 군의 어떤 규모랄까요? 구성, 이건 어떻게 되나요? 미군의 현역만 보면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그다음에 또 하나가 더 있어요. 해안경비대. 해안경비대. 코스트가드도 네. 미 국방성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좀 다르죠. 우리는 육해공, 해병대. 해병대. 근데 미국은
5개. 그렇군요. 하나씩에서. 이 사관학교도 5개예요. Merchant Marine Academy. 잘 모르는 건데 그렇죠. 일반 군인들 뭔지도 몰라요. 그래요? 근데 있어요. 그래서 5개 사관학교 있고 그 중에 웨스트포인트 최고죠. 사관학교 5개나 있었군요. 많아요. 저는 웨스트포인트 하나만 알고 있었어요. 그 다음 제일 유명한 건 Annapolis. 해군사관. 해군사. 저는 고등학교 때 그 여름 캠프 갔다 왔는데 거기도 거의 웨스트포인트만큼 아름답고요. 그래서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육군하고 해군 미식 축구할 때 난리도 아니잖아요. 맞아요. 전 학생 다 투입해가지고 이 경기 동안 계속 서 있어야 돼요. 비 맞으면서. 비 맞으면서. 정말 엄청난 게임이에요. 네, 무조건 잠석, 필수 잠석이에요. 특히 1학년생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미 육해공군 해병대 해양경비대까지 현역 다 하면 한 131만 명 돼요, 지금. 131만 명. 네, 그리고 이제 예비군 및 주방위군까지 하면 76만 2천 명. 근데 여기에 또 군무원들 이런 사람들 또 있죠. 지원하는 사람들. 미군의 현역이나 예비역들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한 72만 명 정도 됩니다. 다 하면 한 280만 명 규모로 봐요. 제가 알기로는 현역 군인 목적 임원수 항상 130만 명 그 정도 유지하자 이 국방부에서 목적치를 세우고 있는데 그럼 도달하고 있네요. 그 말 들어보면.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수치가 약간 다를 수 있는데 조금씩 줄고 있어요. 최근에는. 왜냐면 모병이 안 되니까. 그런데 우리 이제 보면은 주방위군이라는 개념은 뭔가요?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는 없는 개념이에요. 네, 조금 체계가 국가 체계가 다르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주방위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예비군 같은 성격도 갖고 있고 현역 부대 같은 성격도 갖고 있고 주방위군 잘 보시면 파트타임으로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상시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때마다 가서 하는 분들도 있고 이건 뭐 미국의 예비군들도 그렇습니다. 근데 한 가지 특징이 뭐 재난 대응 이럴 때 주지사가 동원을 할 수 있어요. 주별로 다 있죠. 네, 주별로 동원할 수 있고 대신에 이제 방위군이 또 있습니다. 또 다른 예비군이 또 하나 더 있어요. 이거는 이제 유사시에 이제 동원이 가능한 이분들도 잘 보면 파트타임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방금 얘기했던 거 내셔널 가드 주별로 있고 주지사 플러스 대통령 다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여기는 위고, 그냥 주지사 자기만의 권한이 있으니까. 뭐 예를 들어 시위, 너무 지금 제압이 안 돼. 여기서 예를 들어 폭동이 난 것 같아. 그럼 지금 투입시켜야 돼. 투입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주지사가 가지고 있고. 또 요즘은 트럼프 대통령이 좀 마무가내로 막 쓰고 있죠. 야, 저 캘리포니아 뭐 이렇게 제압해. 그럼 그거는 엄청 논란이죠. 지금 엄청나게 논란되고 있죠. 이민자 추방이라는 명목으로. 그렇죠. 주방위군 그래서 어떤 역할인가 잠깐 찾아봤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현업이 있어. 자기 비즈니스를 뭐 한다던가 아니면 회사를 다닌다던가 하다가 갑자기 부르면 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 그래서 지금 딱 그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주로 예비군 개념이죠. 예비군 약간 파트타임 군인. 근데 예비군 이 주방위군이랑 달라요. 주방위군은 주 밑에서 하고 주이랑 이 중앙정부 위에 다 있어요. 2개 다. 2개 다. 혜택도 2개 받아요. 주가 주어진 혜택, 연금 같은 거, 또 국방, 연방 주어진 혜택. 그래서 유리한 점이 있어요. 양쪽의 혜택을 다 받아요? 네. 그래서 자기들도 자랑을 해요. 나 양쪽 받는데 거기 예비군은 그냥 파트타임 군인이에요. 중앙정부 오로지 그것만. 일반 현역 군인보다 혜택 덜하고 월급도 못 받고 그래도 투잡으로 뛰기에 괜찮다, 형편 맞으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개념이 확실히 달라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예비 전력이 현역 전력들하고 비교했을 때 되게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장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미군은 이제 90년대 이제 냉전 끝나고 탈냉전 되면서 사실 그때부터 이상했어요. 병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주방위군이나 예비군의 전력을 상비군 수준으로 거의 맞춰놨어요. 그게 강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주요 뭐 육해공군 전력 사업들 보면 그 주방위군 관련된 전력 사업들이 또 별도로 편성이 돼 있어요. 그 정도로 주방위군이라고 우습게 볼 건 아니다. 전 세계 어디든 가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장비와 실력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필요하면 어디 가도 뭐 투입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해외 전개하는 이 뭐 미 육해공군 해병대들 보면 그렇게 주방위군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공군이나 이런 데서 오는 경우도 있고 우리나라도 잠깐씩 오는 경우도 있고. 우리 이제 막연히 주방위군 하면은 그렇게 막 무시무시한 뭐 전쟁에 참여보다는 뭐 여기서 이제 홍수 났을 때 여기 좀 도와주러 가시고 자연재해. 이런 분들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니군요. 사실상 언제든지 투입할 수 있는 병력. 정말 필요하다면. 우리 주방위군 원래 생각했던 개념이 바로 그거예요. 자연재해. 맞아요. 뭐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 지진 크게 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투입해서 우리 시민들이 필요한 것들 다 도와주는 거죠. 근데 요즘은
이 수임세 조금 달라지다 보니까 네. 인식도 떨어져요. 우리도 모르게. 왜냐하면 반이민에서 시위하다가 여기 제압했는데 트럼프가 시켜서 왔는데 그 군인을 잘못이 아니죠. 시켜서 일을 시킨 대로 하는 건데 그렇죠. 네. 이 시민들 인식하기에 어이 되게 이제 비호감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좀 안타까운 요즘은 조금 문제가 되고 있죠. 예전만큼 인식이 그렇게 보편적으로 좋은 게 아니에요. 네. 떨어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좀 슬퍼요. 미국의 국가부채 상환 비용이 군사력 유지 비용을 초과할 경우에는 미국의 패권이 상실된다. 이제 상환해야 될 돈이 미 국방비 천조에 육박하고 있어요 지금. 패권 상실해요?